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줄이려 노력은 하겠지만 그리 단순한 인생이 아니었기에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였습니다. 아이요?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사실 아이를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시아버지 병수발이 제 신혼의 시작이었거든요. 남편은 흔히 말하는 효자였습니다. 겉보기엔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늘 칭찬했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리고 어쩜 저렇게 다정할까? 부모한테도 잘하는 사람은 처가에도 잘하는 법이지. 그땐 그런 말들이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들이 경고성이었던 것 같아요. 효자 남편 둔 아내의 고달픔, 그 누구보다 절절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시아버지를 제가 혼자 돌본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계셨고 남편도 일과 병행하며 최대한 시간을 내려고 하긴 했죠. 그런데요,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이 너무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폐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직접 겪은 사람이나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실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기침과 고통이 몰려들고 그 고통이 분노와 짜증이 되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퍼부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저는 그 아픔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아프신 거니까 괜찮아. 조금만 참자. 이건 고통의 언어야.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절대로 원망해 사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에 대한 작은 불만처럼 들렸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시어머니? 걔 다방레지였어. 내가 피운 담배보다 걔가 피운 담배가 더 많다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 병도 걔가 걸렸어야 했어. 제가 당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였다고. 이건 그냥 짜증이나 신경질이 아니었어요. 험담과 모욕, 그리고 며느리인 제게까지 향한 도끼였어요. 너도 그 여자랑 다를 바 없어. 여자들은 다 똑같거든? 다방레지 딸려니? 왜 사람 앞에서 설치는 거야? 그날도 어김없이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시어머니 그년 다방레지였어. 그게 사람이냐? 지가 걸렸어야 할 병이 왜 나한테 왔냐고.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저주와 험담. 그 옆에 앉아있던 저는 더 이상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말들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고통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일어서셨죠. 저런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이제 저 사람 정신줄로 온 거야. 아프더니 결국 헛소리까지 하네. 왜 없는 말을 지어내? 입가를 실룩이며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던 시어머니는 곧장 침대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셨어요. 그 눈빛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붙잡고 왜 이러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칠 것만 같은 격앙된 기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시어머니를 막아섰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 지금 아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일이 반복됐어요. 고함과 욕설, 억울한 오해와 억지, 그리고 그걸 또 말리는 저. 마치 전장 같은 병실. 그 속에서 매일매일 터지지 않은 폭탄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몇 개월이 지나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앉아 햇살이 뉘엿하게 비치는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부디 이번 생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편하게 웃는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물론 슬펐죠. 사람이 한 생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다 소진되어 버린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아는 시아버지는 늘 욕을 하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속였다는 듯 화를 참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온전히 저는 그분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었고요. 그분이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집안이 너무 고요해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수가 줄었고 남편은 장례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죠. 그때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조금씩 나만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더군요. 그동안 시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숨죽이고 살았던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천천히 아주 끈질기게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고 나자 시어머니는 더욱 강해졌고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강한 성격의 분이셨어요. 본인이 직접 말하시곤 했죠. 난 약하게 안 살아봤어. 기죽는 거 제일 싫고 누구한테도 안 져. 그래서 남편도 시누이도 저도 말 다툼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살았죠. 그분은 말이 아니라 칼날을 뱉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칼날이 점점 더 자주, 더 거칠게 저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이거예요. 넌 요즘 왜 이렇게 날 외롭게 하니? 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땐 자주 오더니 이제 안 오네. 사람이 참 쉽게 변한다. 그 말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죄송하다고 말도 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지만 점점 그건 핑계야 라는 식의 말로 되돌아오기 일쑤였죠. 그 분노의 화살이 저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그 강한 말들이 날아갔습니다. 명절날 다 같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음식이 한창 무르익을 때 혹은 어머니 생신, 누군가가 케이크에 불을 붙이려던 그 순간 너희 둘은 니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 했냐? 니들이 자식인데 어떻게 병수발을 남한테 맡기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왜 하필 이런 자리에 이런 말을 꺼내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는 걸 넘어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더군요. 그럴 땐 남편도 말없이 젓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시누이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서글펐던 건 그 말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신 거지? 아버지랑 재혼하신 분이야. 우리가 어릴 땐 뭐 그렇게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같이 살아준 세월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 주지는 못했더군요. 어머니가 남편과 시누이를 나무랄 때 꼭 그런 말도 곁들였습니다. 내가 너희 친엄마였으면 이랬겠냐? 결국 니네는 나를 끝까지 남처럼 보는구나.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주 대놓고 무시하네. 오고 싶지 않은데 오는 거지? 그런 표정하고 있을 거면 그냥 오지를 말어. 나도 반갑지 않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드린 건 다 챙겨 드렸는데도요. 생신상, 명절 음식,
병원 예약, 가전제품 교체까지. 남편은 물론이고 제가 앞장서서 챙겨드렸는데도 그 모든 정성은 아무 일도 아닌 듯 툭툭 짓밟혔어요. 그걸로 날 안 해롭게 할 수 있겠니? 형식적인 건 다 필요 없고 내 옆에 있어야 그게 진짜야. 그렇게 날카롭게 말끝마다 서운함과 비난을 쏟아내시던 시어머니. 그분이 갑자기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사람 만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살 거니까 너도 네 남편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갔거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진짜 기가 막혀서 터진 웃음.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가 내가 뭘 위해 그토록 애써왔던가. 결국에 이분 스스로가 다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내가 친모였으면 달랐겠지. 결국 나를 남처럼 본다. 하지만 그 말, 진짜 증명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 당신이셨던 거죠. 당신이 친모가 아니니까 다른 남자 만나는데 거리낌도 없고 자식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거죠. 그저 제겐 모든 것이 다 허무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고생만 시키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별꼴 다 보게 하는 것 같다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남편과 저는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의 문제는 없겠지. 이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시누이의 사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살았고 감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관계였죠. 특히 시아버지께서 투병하시던 그 몇 년 동안 시누이는 단 한 번도 병실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했고 두 번째엔 그래도 전환하지 않을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연락도 없는 그녀를 보며 남편은 점점 실망했고 결국엔 걔는 가족으로서 책임감이 없어 라고 못 박아 버리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는 맞는 말이지 하면서도 겉으론 그래도 남매잖아 하며 중간에서 달래보려 했죠. 그런데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남매 사이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새 남자를 만나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선언한 후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말투가 확 바뀌더라고요. 이제 우리밖에 없어. 진짜 가족은 우리 둘뿐이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너랑 내 동생밖에 없어. 그 말만 들었을 땐 솔직히 좋게 봤어요. 가족끼리 우애 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서먹했던 남매가 이제라도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눈다면 그게 오히려 보기 좋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 좋은 사이가 결국 제게는 책임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더군요. 시누이가 시험관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건 남편을 통해 듣긴 했었습니다. 둘째를 갖고 싶어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몸에 무리가 가는데 자기 동생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걱정을 해주는 남편이 좀 낯설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관을 해보자고 했을 때 남편이란 사람이 이랬거든요. 다 늙어서 왜 그러냐. 그리고 그거 돈 많이 든다고 한다. 그냥 이렇게 살자. 라고 하더라고요. 속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의 시험관 시술 비용을 남편이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지출이 많은 편이라고 했었는데 남편이 그 돈을 지원해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임신에 성공을 했고 몸 푸는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방을 비우라고. 신우이 아이 낳으면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 해줄 거라고. 그냥 통보였습니다. 제 의견 따위는 물어보지 않았고 그냥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없지 않냐고. 첫째 낳을 때도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 그게 신우 입장에선 엄청 상처였었다고 한다. 다들 엄마의 도움을 받을 때 내 동생은 그리 못했다. 그러니 저보고 엄마의 역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방 비워줘. 안방이 화장실에 딸려 있으니까 동생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여보, 아가씨도 그렇게 하고 싶대? 이거 아가씨가 원하는 거야? 아님 당신이 원하는 거야? 뭐래? 나도 동생도 원하는 거지. 내 동생의 친정은 여기야. 그리고 당신은 내 동생한테는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네가 좀 해줘라. 내 동생 불쌍하잖냐. 불쌍해? 그래 불쌍하지. 그런데 난 어때? 난 아주 행복해 보이니? 뭐? 왜 그래? 왜 갑자기 당신 이야기가 나와? 당신이 뭐?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뭐가 불행해? 당신 행복하잖아. 이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당신 노난 인생이잖아. 아, 그래? 나만 몰랐었구나. 내가 노난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여보, 너나 네 동생이나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니들이 정말 양심이 있니? 안방을 비우라고? 엄마가 돼주라고? 야, 3살 차이 나는 엄마도 있니? 뭐 이런 개족보가 다 있어. 뭐라고? 네 동생이랑 나 3살 차이 나. 나 네 동생보다 3살밖에 안 많아. 그런데 네 눈엔 동생은 애고 난 그렇게 어른이니? 그렇게 모진 고생 시켜놓고 이제 숨 좀 쉬려고 하니까 안방을 비워라? 어이없다. 어? 정말 어이없어. 엄마가 없는 건, 야, 나도 없어. 나도 내 엄마 없다고. 왜 그래? 당신 미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도대체 언제까지 부려먹을 거니? 어? 나는 뭐 니들 몸종이니? 그냥 우리 정리하자. 시아버지 수발 들고 니들한텐 계모지만 그래도 그 여자 시어머니로 알고 모시고 그랬는데 이젠 신의 수발까지? 야, 나도 늙어. 네 동생 수발은 네가 들어. 난 이제부터 남편 없을 거니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주저함 없이.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부서지고 깨졌는지는 아마 제 자신만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기가 막혀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가 감히 이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당이요? 네, 되더라고요. 아주 잘요. 심지어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제 곁엔 친정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오래 조용히 들어줬던 사람인데 그 새언니의 친척 중 한 분이 법조인이셨어요. 그분이 조용히 저를 도와주셨고 새언니는 물심양면으로 발벗고 나서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말했죠. 이혼하는 건 흠이 아니다. 참고 사는 게 더 흠이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등을 꽉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요. 그렇게 정리한 줄 알았죠. 근데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나 전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고 그 다음엔 전화였고 거절하자 이제는 직접 친정 식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제 친정 식구들 하나하나를 만나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제발 저를 설득해 달라고 다시 저를 돌려달라고. 웃기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을 이제 와서 그렇게나 간절하게 찾아다닌다니. 있을 때 잘하지. 자꾸 찾아오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난리를 치니 결국 우리 오빠가 손 좀 봐줬습니다. 그 사람이 2번 다시 제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홀로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쥐꼬리만큼 던져준 위자료
그걸 모아 조그만 가게 하나 열 준비 중이에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 중이고요. 딸린 식구도 없고 오직 저 하나만 챙기면 되니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구나.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들의 수발러로 살았다면 이제는 저 스스로를 수발드는 그런 귀한 여자로 살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